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조평세 1776 연구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한 3주 전에 뵀는데. 맞습니다. 예, 3, 4주 전에 때문에, 뵀는데 예. 다시 뵙게 되네요. 그때는 교회 연합 예배 때문에 네, 12.7. 뵀는데 그 연합 예배 우선 좀 굉장히 평가가 굉장히 참여자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한 최소한 80만 명에서 한 예. 100만 명 이상 결집을 했고요. 너무 자리가 부족해서 여의도까지 열 정도로 그것도 막 당일 이틀 전에 막 결정되고 그래서 해서 사실은 전날까지도 사고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알리는 또 계기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일반 그전까지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던 의원님도 이번에 그 12.7을 계기로 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또는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의원 중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되면 뭐 이제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있죠.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그것과는 다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을 사실상 없애는 그런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감시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 그로에 따른 후과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클 건지 그 부분을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7 연합 예배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이제 미 대선이 시작되는데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참여자가 어젠가요? 한 7,800만 명 네. 넘어선 걸로 제가 보도를 잠깐 봤는데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니아 등과 몇 곳을 딱 지적하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사전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야기를 강력하게 맞습니다. 조언을 했고 네. 트럼프 후보가 그걸 받아들여서 대규모 이제 사전투표가 필요하다 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1월 2일 날 어느 방송에 보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참가자들 보니까 민주당원 41%, 공화당원 40%,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도 있던데 일단 이 사전투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좀 얘기 좀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때 이미지 하나만 미 대선 관련된 이미지 하나만 좀 미리 띄워주시죠. 이 사전투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그 7,800만 명이 이제 투표를 했다는데 1시간 전에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나온 집계를 보니까 8천만 명 이상이라고 이런 집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분의 1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020년 대선 때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워낙 급증을 했기 때문에 1억 1천만 명이 우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우투표는 더 낮아졌어요. 2022년 중간 선거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장 투표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또 트럼프 측에서는 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를 독려할 때 꼭 현장에 가서 투표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기존보다는 그 전에보다는 공화당의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현장 투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공화당 원들의 공화당으로 등록한 미국인들의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것, 또 현장 투표율이 올라간 걸로 봐서 공화당의 집결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대선은 우리와 다르게 스윙 스테이트 지역이라고 있죠. 일종의 좀 경합 지역. 여기에서 사실은 승부가 결정이 나죠. 사실상 대통령을 7개 경합주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뭐 강세, 공화당 강세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 지역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주목해야 할 주요 격전지, 경합주
이 부분은 그 이미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주요 격전지 네. 어떻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7개 주가 있는데 왼쪽에 여기 나오죠. 네. 왼쪽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네바다 주가 있고 아리조나 주가 있습니다. 네. 이 숫자는 선거인단 수입니다. 전체 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네바다는 6명, 아리조나 11명. 그리고 저 북쪽에 미시간 레이크 있잖아요. 미시간 호수의 양옆에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주가 있는데 10명, 15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장 초접전지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가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랑 조지아가 이제 계속해서 오차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7개 주가 전부 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렇게 우리 뭐 롤러코스터 있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니까 폴로코스터라는 말이 좀 생겼더라고요. 네. 폴하고 롤러코스터 합성어로 생겼던데 네. 주요 지금 저런 격전지 또는 경합주 지역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은 7개 겹전지의 여론조사가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뭔가를 딱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추세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지도에서 나오는 왼쪽에 있는 아리조나랑 네바다의 경우에는 거의 뭐 1% 미만으로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몇 개 여론조사에서는 아리조나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중간에 미시간 레이크 양옆으로 있는 위스콘신하고 미시건 주 거기에서는 해리스가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오차범위 내이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거의 완전히 초접점입니다. 그래서 48%대로 둘 다 똑같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조지아랑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우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7개 경합주 중에 지금 대체로 한 4개 정도는 트럼프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나요? 계획에? 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리스가 우위로 선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 이틀 지난 주말하고 어제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조금 우위 앞선다. 그렇지만 오차범위 안에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관전 포인트도 사실은 이제 궁금한데요. 뭐 성대결의 문제도 나오고 경제 관련된 실정 뭐 전쟁, 뭐 여러 문제, 리더십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선거에서 주로 관전 포인트 핵심 쟁점은 우리 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는 여성 성대결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은 이제 민주당 측이죠. 네. 민주당 측에서 또 여성 또 유색인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인들의 지금 현재 여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민생이고요. 그런데 물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치솟아 올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직전 트럼프 행정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거의 1.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민자 문제가 있습니다. 국경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민자들이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우려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범죄 증가, 마약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인들의 여론을 많이 이렇게 휘어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유리하다고 할까요? 유리한 어떤 이슈로 보면은 이제 낙태권이 이제 2022년부터 각 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여론전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밀고 있는데 최근 여론 한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낙태 문제가 사실은 선거에 그 갈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낙태 문제보다는 이민자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가지 더는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죠. 네.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촉발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기존에는 약간의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로비가 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층이 미국인들 사이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은 약간 이스라엘 편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서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으로는 이스라엘 문제가 가장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범죄, 마약, 이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민주당 쪽에는 낙태 문제. 그 낙태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 또 후보 이후에 낙태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권 문제가 뭐 미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막 이렇게 한동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반면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합주의 얘기를 해줬는데 특히 이 러스트벨트 지역 그 경우에 근로자들은 이 낙태 문제와 관련해 그다지 관심이 없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낙태권 문제는 일반 전국구에서는 지지층이 많은 곳, 민주당이 많은 곳에서는 뭐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지역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네. 경합주 지역에서는 그다지 이 러스트 벨트 지역 같은 데는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2022년에 그 로데 웨이드 낙태 합법화 판결이 뒤집어진 이후로 사실은 미국의 모든 그동안 두 번에 있었던 큰 선거가 전부 다 낙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라는 그런 주장으로 민주당이 계속 밀고 나갔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화당이 계속해서 패배해 왔었는데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슈가 낙태 문제는 사실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의 50% 이상이 전부 다 약물로 이루어지는 낙태고요. 그리고 그 약물은 사실은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그 주에서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는 그 주로 충분히 우편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그런 낙태 변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바로 직전 2023년 11월 선거에서도 사실은 낙태 문제가 컸는데 지금은 사실 낙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실은 크게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과는 달리 약간은 낙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좀 많이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낙태가 이번 선거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유권자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과는 이제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이념이나 성 문제나 이민 문제에서 여러 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 이 지지층이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것은 이제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 중부, 그죠? 그리고 이제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목이 이렇게 타서 레드넥이라고 부르는 그 중부층이고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인이 물론 많고요. 그리고 해리스 층은 해안가, 그죠? 캘리포니아 이쪽하고 또 이제 동부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많고 물론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많고 유색인종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정체성 정치를 계속해서 민주당은 가져가고 있는 편인데 이제 한 가지 또 두드러지는 특징은 뭐냐면 트럼프 지지층은 기독교 보수주의자,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해리스 지지층은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세계주의자 또는 PC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높은 그런 지지층이 많고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분포로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하고 해리스 한국 또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후보는 이전에 이제 물론 대통령 시절 때도 그랬고 지금 후보가 된 상황에서는데도 방위비 분담 문제나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만드냐 이런 이제 한국 내 보수층 내에서도 일부 좀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안보에는 해리스가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유리한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선거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화당의 이제 정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북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북한 이야기가 전혀 빠졌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과 한 3번 정도 만났죠. 3번 만나고 협상하고 결국에는 하노이에서 실패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그것은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건강해야 되고 미국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은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해리스는 더더욱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 상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긍정적인 역사라든가 독립 또 건국 이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이 상당히 불안해진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이 꼭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분담금 문제도 분담금을 많이 올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미지수고요.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분담금을 근데 올린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담금이 오른다 해도 그것을 많이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평균 유가를 보고 또 바이든 행정부 때 평균 유가 우리나라의 유가를 봤을 때만 해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우리나라에도 그 기름값이 상당히 내려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1,000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은 사실 분담금을 올린다라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협상용 그런 거래적 발언을 하지만은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국과 달리 미 대선은 각 지역별로 투 개표가 이루어지는데 그 형태가 좀 다르죠. 우편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곳도 있고 우편 투표를 제일 마지막에 개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박빙승부란 예측이 많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까지 개표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이런 지역도 꽤 많은 지역에서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우리는 선거 딱 있는 당일 뭐 저녁 11시 새벽 1시면 거의 다 그렇죠. 당선 뭐 확실 뭐 이런 네.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 대선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미국도 바로 그 날 당일 밤이면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이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때 우편 투표가 갑자기 급증하고 거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우편으로 투표를 하면서 우편 투표는 이제 다 개표를 하고 그것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그 주 토요일에야 그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피말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2022년 중간 선거를 보면은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고 수요일 낮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일 새벽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수요일 낮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늦어도 목요일 오전에는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에 대해서 이 대선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난번에 이제 2020년 대선 결과 후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하면서 유혈 사태 이런 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냐 이런 논란까지도 일으켰는데 이번에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 이후에 상황이 더 관심이 가고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워싱턴 DC는 물론이고 다른 주요 도시는 이미 1층의 경우에는 전부 다 나무 판자로 유리를 다 덧대어놨습니다. 지금 폭동을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나 공화당 측에서나 약간의 이제 상당히 날선 그러한 고조 상태가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진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승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20년에도 결국 승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더더욱 승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소요 사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1월 6일이었죠. 2021년 1월 6일 날 의회를 점거하는 마가 세력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경비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벌써 삼엄하게 설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와 비슷한 내년에도 1월 6일입니다. 날짜가 1월 6일 날 이제 선거인단이 의회에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날인데 그때 상당히 많은
인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면 상당히 많은 마가 세력이 워싱턴 D.C.에 집결하겠다. 운집해서 그리고 또 폭동과 가까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해도 민주당 측에서도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소요 사태가 일부 일어나겠지만 2020년처럼 막 그 의회까지 이렇게 점거하는 사태까지는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 폭동 소요가 재현될 수 있다. 6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상황은 네. 예견을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을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은 졌을 경우에 사실은 정말 위험하고 트럼프 이겨도 마찬가지지만 졌을 경우에 더 미국의 어떤 상황이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닫을 수가 있어서 그런 면을 봐서라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 조금 더 미국 국내 환경에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조평세 박사님,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가 이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16년이죠. 16년 그리고 2020년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 선거 전날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과 여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보다 두 케이스보다도 지금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언론이나 또 많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던 많은 여론들이 언론사들이 전부 다 지금 예측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에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리스 대통령을 트럼프의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해리스 대통령이 전통적인 민주당이 보통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미 동맹에 있어서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한미 관계를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행정부는 해리스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가 겪었고 이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있고 그 거래 기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 때 김정은과 여러 가지 실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평세 박사님 1776 연구소 대표님 조평세 대표님 모시고 미국 대선 지금 진행되는 사전투표 현황부터 경합주, 경합지역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선거 쟁점, 관전 포인트 주요 어떤 포인트로 지금 유권자들이 선택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후보가 차기 미국 대선 대통령이 될지 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평세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